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에 힘입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기대치는 미치지 못했는지 주가는 크게 밀렸습니다. 뉴욕 3대 지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극도의 경계 태세를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 변곡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양 시장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하락했었는데요. 약간은 회복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67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느덧 76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7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외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2,41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1,722억 원을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3,98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짚어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포지션 이어가고 있습니다. 630억 원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도 311억 원을 같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서도 코스닥 시장과의 매매 동향 동일한 포지션이 이어집니다. 개인이 1,05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시죠.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쇼크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장 초반부터 크게 미끄러진 채 출발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 넘게, SK하이닉스는 5% 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밀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크게 밀렸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17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5% 넘게 뛰어오르면서 강한 빨간불을 켰습니다. 현재 2만 원 이상 뛰었는데요. 38만 9,500원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잠깐 떠나가나 했는데 어제 다시 외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다소 회복을 하는 모습들 보여졌습니다. 강세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넘게 떨어지면서 100만 원을 앞두고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97만 9천 원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장 마지막쯤에 4% 넘게 크게 오르면서 기아차와 함께 빨간불 켠 채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 머물다가 조금씩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5만 7,5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함께 나란히 내려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아까까지만 해도 20만 원 턱걸이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보합에 머물면서 20만 1,500원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아는 어제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강세 흐름 계속해서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1,800원 뛰었습니다. 10만 6,400원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주에 훈풍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웃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금융주는 우울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KB금융은 양전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800원 뛰었습니다. 8만 6,600원 시세 나오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떨어지곤 있지만 어제만큼의 낙폭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5만 7,300원에 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시죠.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여전히 1위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시황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빨간불 켜면서 아직 보합에 머물곤 있지만 500원 올라간 모습입니다. 31만 9,500원에 매매 체결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연일 파란불 켜줬었는데요. 오늘 또 양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1% 오르면서 16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7만 원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HLB도 올라갑니다. 1% 뛰면서 8만 5천 원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엔캠 떨어지고 있습니다. 18만 5,2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슬라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을 알렸었는데 캐나다가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밀린 상황에서 엔캠도 그 쇼크를 좀 이어받은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약진이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두드러졌지만요. 삼천당 제약은 2%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때문에 삼천당 제약이 아니라 삼나락 제약이다. 삼천당은 재료 없냐? 이런 아쉬운 평가가 많았는데 오늘 0.53% 올라갑니다. 15만 2,300원에 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함께 올라갑니다. 2% 뛰면서 97,600원 나오고 있고요. 휴젤은 반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리가켄바이오와 휴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를 앞두고 계속해서 자리를 뒤바꾸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휴젤이 현재 8위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26만 7,5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올라갑니다. 0.79% 올라가면서 400원 뛴 모습인데요. 어제 5% 넘게 급락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루다 합병 이슈부터 미국에서 기업 설명회를 확대해 나가며 현지 마케팅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었는데 5만 원대의 턱걸이 마감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양전에 성공한 모습이네요. 리노공업은 아까까지만 해도 크게 떨어졌는데 그 하락폭을 조금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 넘게 떨어지면서 19만 1,800원의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현대차입니다. 어제 현대차는 서울 여의도에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앞으로의 파격 행보를 알렸는데요. 앞으로의 중장기 전략을 실은 현대웨이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10년치 투자금으로만 120조가 넘는 금액을 잡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기차 포비아 확산세가 남다른 상황에서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한 제네시스의 모든 차종에도 하이브리드 옵션을 탑재하겠다라는 소식도 알렸었고요. 인도 법인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인도 챈나이 공장에 약 8천억 원을 투자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통큰 주주환원 정책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4% 넘게 뛰었었는데요. 현재는 약간의 조정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2,000원 빠졌지만요. 어제 큰 이슈가 있었던 만큼 오늘 오후장까지 현대차의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파킨슨병 치료제나 항암제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인데요. 이들 모두가 임상 단계에 진입했거나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했던 ABL001이 중국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성을 키웠는데요.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서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주가는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현재 1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6,750원에 매매가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후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바이오의 시간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 외에도 비만 관련주들의 흐름도 아주 크게 점프를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특히 유한양행은 어제 하루 만에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증권사의 목표가도 뛰어넘었습니다.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B2도 그만큼 몰렸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의 훈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 함께 짚어보시죠. 두 번째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요,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앞으로의 반도체 업황 흐름 어떨지 한번 가볍게 다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두 번째 리포트에서는 생성형 AI의 최근 동향과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혜받는 기업과 함께 타격받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금리와 연준의 연착륙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하면 코스피 2,800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지는 그 이상까지 뛰어오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또 연준의 소프트 랜딩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마지막 리포트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오늘도 세 가지 아이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만큼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테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현대웨이 관련해서 자세한 이슈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도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경제 지표들 그리고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시장 전략 함께 공략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열심히 1시간 반 동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살짝 떨어지는데 왜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 쇼크가 크지 않을까요? 쇼크? 실적 잘 나왔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궁금합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 갖다 붙여야 되는 저희도 곤욕입니다. 하지만 이겨내 보겠습니다. 자, 런치 토크에서는 이렇게 반도체는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뭐 경기 침체건 뭐건 이런 거 상관없이 잘 가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앞으로도 미래가 기대되는 건지 하반기 이끌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런치 토크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제일 어려운 투자 섹터죠. 바이오 쪽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흥망성쇠, 희노애락이 함께 있는 정말 애증의 섹터입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신이 없습니다. 세 분인지 두 분인지. 자,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돼서 꽤 열심히 하드 캐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반은 100만 원 터치하면서 황제주로 올라갔고 이 외에도 유한양행도 그렇고 HLB도 뭐 밑에 찍었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은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인데요. 일단은 바이오 랠리 두 분은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대준 대표님부터. 바이오는 올 한 해 내년 초까지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테마성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하나의 섹터가 움직일 때 이 섹터의 시작이 어딘가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보거든요. 근데 바이오 섹터의 출발 지점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 두 번째 그 인사이동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기업들이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기업사의 인사이동 내용을 지난 12월에 제가 면면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SK그룹 같은 경우는 SK그룹의 장녀분께서 SK바이오팜의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 자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바이오 공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바이오 사업 총괄을 맡았어요. 굉장한 그 역량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도 3세이신 이제 전무님이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제 이쪽을 총괄해서 맡으면서 롯데 또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올 한 해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에 대한 그 분위기가 있었고요.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바이오 뭐 총괄해서 책임지고 진행하겠다. 여기에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오리온그룹에서 이제 3세 또 리카켄 바이오 인수하면서 여기에 매일 출근하고 있다고 하죠. 최근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빠진 게 이제 현대하고 이제 삼성은 이미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현대하고 LG가 빠지지 않습니까? 현대는 바이오 산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계열사의 바이오가 없습니다. 현대백화점 계열사의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좀 작은 회사이고요. 상장사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그 바이오와 생명공학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인사 이동해서 대기업들은 올 한 해 바이오 섹터에 주목해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자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인사 이동 내에서. 그래서 올해는 바이오가 좋아지겠구나라고 지난 연말 올 초에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하나 이제 검증된 자료를 한번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요겁니다. 바이오는 그 순환이 한 3년 주기로 상승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월봉 차트가 KRX 헬스케어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으로 되었기 때문에 좀 롱텀한 흐름들에서의 모습이고요. 상승 시점, 월봉이니까 한 1년 반, 2년 동안 상승한 흐름입니다. 2015년에는 한미약품이 그 면역 치료제 수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10배 이상 뛰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그리고 2018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이 상승하면서 이때도 한 7, 8배 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21년도에는 뭐 팬데믹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 올해에는 뭐 여러 종목들의 흐름들이 움직이지만 올해에도 이러한 바이오 3년 주기 상승에서의 출발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좀 더 갈 자리가 남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업들이 올 한 해 바이오 산업에 치중하는 형태의 그 사업 구조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시그널상, 이제 사이클상에서도 헬스케어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에 하나 추가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지금 보시면 2015년, 18년, 21년 현재 시점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박스 내에서 gat혀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은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흐름들이죠. 그러니까 대상승이라고 많이 생각해서 지금 자리에서 저걸 어떻게 사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 이전의 히스토리를 보면 네. 지금보다 더 올라가서 그렇죠.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 네네. 올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상승률을 보면요.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제약,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있는데 1월부터 지금 8월 28일까지 YTD로 봤을 때 알테오젠이 250%, 유한양행이 100%, 삼천당제약이 90%, HLB가 56%, 삼바 이 큰 종목이 또 25% YTD로 요만큼 올랐습니다. 돈쌤님도 이런 제약바이오들의 약진, 상승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일단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성공하면 계좌가 이제 약을 한 것처럼 이제 상승을 하고 실패하면 이제 약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화끈한 섹터고 특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모르니까. 에이 그거는 아니죠. 아니 알고는 재무제표를 봐도 의미가 없고 의미 없죠 그거는. 그러면 사실 여기는 재무제표가 좋은 게 좀 이상할 정도. 요즘 최근에는 돈 되는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뭐 삼바 같은 경우는 주목을 받지만 원래 바이오라고 하면 일단 뭐 하나 이벤트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 안 보죠. 그리고 신약도 그냥 됐다 안 됐다 이것만 기다리는 것이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를 읽어도 이거는 의학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공부에 의미가 없다 보니 코인이 나오기 전에 변동성을 즐기는 분들이 주로 이제 바이오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아까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시장에 갈 데가 없을 때 바이오가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시장이 못 간다는 건 이제 뭔가 성장이 잠깐 멈췄거나 네. 아니면 이제 위든 아래든 시장이 방향성을 좀 상실했을 때인데 그래도 이제 경기가 나쁠 때 우리가 뭐 아프고 안 아픈 거는 경기를 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어주고 그리고 지금 올해 들어 특히 하반기 들어서 매크로적으로 결정난 것은 일단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개별 섹터 안에서도 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뭐였죠? 원숭이 도창? 도창도 있었고 이런 그 섹터 안에서의 작은 테마도 계속 있었다가 이제는 이제 매크로적인 것까지 나오니까 근데 다른 것들이 가려고 하니까 지금 반도체는 조금 동력을 상실한 그림이죠. 그리고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갈 게 없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절 보고 그렇게 웃으시는지. 아니 지금 채팅에서 네. 투더리 누님이 투더리 스범님이 수습 누나 너무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작살나든 네, 말든 빵긋 네, 웃는 네. 게 너무 그래서 매력적이라고. 마무리 드리면은 지금 이제 바이오가 갈 수 있는 거는 네. 이제 시장이 이럴 때는 사실 그 경기 방어의 느낌도 있고 그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 얘기 나오고 있으면 이때는 대부분 이제 바이오가 좋았고 예전에 2015년 아까 한미약품 말씀 주셨을 때도 우리나라 굉장히 박스권이었잖아요. 한미약품. 예. 그때도 그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좋았고 차화장이 잘 나간 이후에 갑자기 멈춰버렸잖아요. 그 시기에 아마 금리 인하가 됐고 우리는 박스권에서 소위 말하는 박스피라는 얘기가 그때 처음 나왔을 거예요. 예, 그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약간 바이오에 갔던 경향이 있으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비슷해졌고 그리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 바이오는 조금 더 갈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상승에 대해서 두 분 다 이제 긍정적으로 또 타이밍이 맞을 때는 크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빵끝 웃는 우리 수습 누나 좀 겁 좀 줘볼까요?
신라젠, 신풍 뭐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이게 그동안 신풍, 뭐 신라젠, 티슈진 많죠. 여러 사건이 네. 있고 막 주식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가면 짤도 돌고 그쵸. 천호진 씨 그 소주병 들고 있는 거 보면은 네네네. 신풍 뭐 네, 너도 야너도 네, 막 그때 이런 거 있잖아. 신하고 신이 두 개 있었는데 네, 신풍하고 신라젠. 신라젠이 있었고 그래서 한강에서 만나면 어떤 신이냐 뭐 물어보고 네, 그랬던 제가 한 진짜, 건 그 네. 짤이 있었다. 애증의 네, 섹터인데 네. 요런 이야기 한 번씩만 해주세요. 바이오가 요런 무서운 일들도 있었다. 옛날 이야기 해주시는 할머니처럼 어흥 이런 거. 뭐 이런 게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 종목이 상장 주식수 내에서 가장 많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2,7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300개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도 대부분은 계좌에 바이오 한 종목씩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진짜 애증이거든요. 바이오가 아까 3년 주기로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확 달아올라서 따라가면 그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반등 줄까 했는데 앞서 잠깐 신풍장 얘기 말씀하셨지만 20만 원 고점 찍고요.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야. 가격의 흐름에서의 하락률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바이오 종목에 대한 그 주가 상황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네. 퇴출된 종목도 많고요. 그만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률 엄청나게 나온 종목들 많고요. 애증의 종목들이 아마 계좌에 다 하나씩 있을 건데 제가 보는 최근에서의 바이오 섹터에서의 흐름은 좀 특이합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이전에는 뭔가 신약보다는 기술, 어떤 학회에 나가서 어떤 기술이 검증됐거나 호평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막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 sektor에서 흐름들을 보기로는 돈 되는 바이오거든요. 돈이 되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약과 어떤 학회에서 인정받은 부분에서의 내용이 아니고 돈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큰 주식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바이오 흐름에서의 변화가 이전과는 좀 다르다. 이전에는 그냥 거품 끼어서 매일 20% 30%씩 올라가면서 급등의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오르다가 쉬고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은주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자금이 좀 넉넉한 데가 많기 때문에 개미들도 조금 안전하게 예전보다는 그렇죠. 바이오 투자하는 게 바이오 붐을 좀 일으키는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너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걸러질 건 다 걸러져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시장 내에서 걸러질 건 다 걸러졌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바이오들은 그나마 이전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검증되었고 숫자가 어느 정도 찍힐 수 있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우리 약간 양념친다 그러잖아요. 뭐 얘기할 때. 그래서 예전에 약간 사기 같은 얘기를 하면 어디서 약을 파냐.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약장수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그 대부분 그 바이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 초기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대감. 그리고 하다못해 코로나 때도 신풍제약도 사실은 뭐 만들지 못했죠. 백신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 만 원도 안 하던 게 20만 원을 넘어가던. 예. 그리고 지금 주가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하고 좀 바뀐 거는 어찌됐든 이제 바이오가 그 많은 세월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저는 삼바의 이제 황제주 등극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타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바이오는 그거보다 좀 덜 타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신약이 개발되다가 안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다 검증된 거를 그냥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예전 같은 그런 바이오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검증된 시장이 이제 수십조 원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품목을 조금씩 늘려가면 거기서도 이제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농담삼아 말씀드렸던 초기 때 이야기 때보다는 많이 시장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같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바이오가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AI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을 흡수하던 동력이 좀 약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바이오가 생각보다 좀 예전 초반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 같은 게 지금 다시금 봉쇄를 할 것도 아닌데 그럼 일반 테마가 아니겠어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원숭이 두창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산업 자체가 일단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 좀 봐야 되는데 여전히 근데 쉬운 섹터는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제일 의미 있습니까? 1번 네. 삼바의 100만 원 터치. 네. 2번 유한양행의 FDA 폐암 신약 승인. 그리고 3번 알테오젠의 코스닥 시총 1위. 네. 어떤 게 제일 좀 굵직하게 의미가 있어요, 김대중 대표님? 그걸 다른 각도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 각도로 해주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각도를 자꾸 틀으시니까.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위탁 생산 종목의 강세이냐, 신약의 강세이냐, 딱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최근에 위탁 생산 관련해서 주가 많이 올라갔던 뭐 셀트리온 올라가지 않았지만 뭐 ST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위탁 생산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돈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죠. 반면에 말씀하신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SK바이오팜이라든가 이거 신약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거나 어떤 품목이 나왔거나 이런 형태예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질문의 취지가 뭐냐면 위탁 생산 숫자가 나오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바이오 투자가 유리할까? 아니면 신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유리할까라는 질문으로 제가 해석점을 만들어 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 생산, CMO, CDMO 쪽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터치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시간의 문제이지만 그러면 신약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알테오젠이 시총 1위에 든 거라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신약이 좀 더 비중을 두어서 시장에서 평가받는 주가의 흐름이 탄력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알테오젠의 1위 등극이 좀 더 빠른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이 나으냐, 위탁 생산이 나으냐 하는 건 제가 약간 성향의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 섹터가 강한데 그 강함이 바이오 섹터 내부에 있는 거라면 알테오젠 같은 게 신약 같은 모멘텀이 훨씬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위탁 생산 같은 그런 사업 모델이 이런 경기 침체에서 부각이 되는 약간 그 수동적인 의미로 부각을 받는다면 삼바의 이제 100만 원 등극이 더 의미가 있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지금 둘 다 살아있긴 하거든요. 둘 다 살아있긴 하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뭐 신약 하나 잘 해가지고 지금 재무제표가 이게 진짜 바이오 기업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매크로적으로 좀 선택을 받은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신약 모멘텀이 계속 이어간다면은 이거는 또 다른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성향의 문제 약간 지금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바나 위탁 생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가 이제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상반기 AI나 전력기기 같은 주도주로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제 그 신약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더 성향이 맞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두 분께서 바이오 시장이 요즘 좀 달라졌다 해가지고 겁을 덜 먹었거든요. 좀 시동을 걸어볼까 하는데 국내 바이오주를 좀 볼 때 어떤 상승 모멘텀에 특히 집중해야 되나요? 돌쌤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같은 선상인데 그냥 지금 현재 바이오가 예전 같이 그냥 소위 말하는 약장수가 아니라 진짜 리스크를 많이 줄인 거죠. 검증된 거를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 위탁 생산 쪽으로 가시는 거고. 이제 우리도 정말 이제 FDA 승인 받고 해서 전 세계 좀 고령화되고 있는 데서 이 넓은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의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다면 이제 그런 쪽으로 아니면 중간쯤에 있는 이제 셀트리온의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크게 두 갈래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본인 성향마다 네,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탑픽 상승 모멘텀 탑픽 하나 뽑자면. 탑픽.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 아닙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만 시총상위 내에서 한 30위권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래요. 30, 40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전자급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를 넘어서는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의 매출과 뭐 영업이익 비싸게 내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제약바이오 한 20개 이상 회사가 됩니다. 삼성전자급 회사가 되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엄청난 시장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20개 이상의 회사들이 되니까. 그래서 상승 모멘텀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든 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현재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여주는 숫자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동반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증가되는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의 현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커갈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네. 그럼 열심히 봐야겠네요. 봐야죠. 그리고 추적해서 저는 신약 쪽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혁신 두 개가 당근마켓이랑 그 당뇨병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간의 삶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신약이죠. 근데 이제 당뇨병에 대한 약을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치매까지 되는 거의 만병통치약의 분위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우리 현대인이 다른 거를 떠나서 이 비만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만 비만 때문에 많은 일이 생기니까 비만이 해결이 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1112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이게 정말 혁신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제 9월 초에 우리나라 이제 출시가 되고 가격이 발표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모멘텀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 주들의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단기적 이슈로 그렇게 일단 가격이 얼마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두 분 다 너무 제약바이오 좋은 얘기만 하시니까 조금 살짝 기계적으로 저도 네. 좋아하지만 반대 입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금 바이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포트에 좀 상당 부분이 바이오가 들어가 있지. 저는 그렇게 원래부터 바이오가 많은 포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를 해야 되니까 한다고 말씀을 네. 하셨으니까 네. 한번 여쭤볼게요. 8월 신용거래 융자 잔고 증가 상위 10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유한양행 있죠, 삼바 있죠, 에스티팜 있죠, 시젠 있죠, 저기 넥슨게임즈 빼고 우리바이오, 랩지, 파마리 있었지 뭐 등등등등 뭐 해가지고 다 제약바이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미수 땡겨가지고 지금 제약바이오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나가는 종목들 PER을 한번 봅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 재무제표 봐서 뭐 계산 때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알테오젠은 지금 3년째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0억, 마이너스 300억,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70억. 근데 시총은 17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영업이익이 500억, 뭐 1000억 이렇게 나오는데 시총은 11조. 삼바도 좋다 얘기를 합니다. 영업이익 한 1조 1000억, 1조 2천억 정도 나와요. 근데 시총 70조. 네. PER이 70배인 거예요. 70배. 네, 뭐 테슬라 저리 가라죠. 여기서 어디에서 매도 타점을 잡고 얼마만큼 올린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투자를 하고 비싼데 더 비싸게 파는 이 폭탄 돌리기가 언제 끝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게 개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폭탄 돌리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방금 리스트에 나온 종목들은 신용이 증가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반대로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신용 불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용에 대해서는 증권사 이제 신용 관리팀에서 이 종목은 신용 위험도가 있다면 신용을 막아버립니다.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풀어놓고 신용이 계속 늘어나서 갑자기 터질 때 신용 물량이 매몰화되는 현상들은 이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은 적정 수준에서의 주가 흐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용 폭탄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이전에 비해서 약화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장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총이 한 20조, 26조 됩니다. 근데 1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 자체가 1조 내외밖에 안 됩니다. 시총 대비해서 작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성장 섹터에 있는 흐름의 업종이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단에서의 수익이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 같은 질문 드린다면? 물론 뭐 증권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서 과거 같은 이제 극단적인 사례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을 다 컨트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기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투자자들이 약 좀 드실 분들 좀 계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대형 그 신용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외국인 지분율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 또 그 친구들이 팔기 시작하면 외인들이 팔 때는 앞도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게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이오 들어갈 때는 이게 저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그 끝은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냥 뭐 어느 정도 되면 빨리 빠지는 게 그 어느 정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개인의 성향인데 뭐 예를 들어 뭐 10% 15%라도 되면 기계적으로 좀 줄여야죠. 예를 까지 들어 않습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어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유한양행을 며칠 네. 전에 샀습니다. 오. 10만 원에 사요. 오, 그리고 10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부진해요. 8% 먹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먹었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8% 8% 수익이 수익. 났잖아요. 네. 그래서 챙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 잭슨홀이나 뭐 네.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나 이야기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죠. 일단은 챙겼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어제입니다. 네. 21% 급등합니다. 와 이거 왜냐면 저는 리스크 관리하고 이 정도면 내가 8% 수익이면 요즘 같은 장에 어마어마한 수익이니까 챙겼어요. 다음 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21% 급등. 오늘도 유한양행 5% 4% 올라갈 겁니다. 염장 지르시네요. 원래 저도 보고 있어요. 원래 주식 투자에서 네네. 내가 주식을 사서 하락하면 조금 네. 속이 쓰래요. PD님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바로 그냥 화면에 띄워버리시네 이거를. 배 아프라고. 팔고 나서 네. 주가가 올라가면 더 속이 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4만 2천 원입니다. 그 사실 주식 하면서 진짜 이제 버려야 돼 감정 컨트롤이 중요하다, 심리가 중요하다 하는데 진짜 그게 그 내가 팔았는데 날아가 버린 이제 소위 네. 말하는 이제 털렸을 때 그때가 차라리 반토막일 때랑 정신적 고통은 사실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진짜 아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유한양행처럼 네. 저처럼 수익이 났지만 그 정말 나는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무릎이어가지고 머리까지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거는 어떤 감으로 어떤 기준으로 요 정도만 팔아야겠다 이런 게 있는 건지 원론적으로 얘기 드리지 않고요. 네. 매매적 흐름에서 말씀드리면 진짜 노하우, 그러니까 고수의 노하우. 결론적으로 봐서는 안 판 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팔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전략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도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려서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현재 살까요? 아니면 사지 말까요? 사야죠. 그렇죠. 그 논리입니다. 어.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워낙 이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니까 7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살짝 찍었다가 지금 좀 밀렸거든요. 네. 사야 된다는 기준이죠. 유한양을 다시 바꿔놓고 보면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을 놨어요. 어제 뭐 올라가서 최근에 14만 원까지 왔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 매도는 뭐냐면 먹었으니까 판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네. 먹었으니까 판다는 주의로 시장에 접근한 거거든요. 요게 잘못된 겁니다. 마인드가 잘못됐다. 그렇죠. 세팅값이. 더 간다는 생각은 있는데 먹었으니까 정리하자. 근데 약간 시장이 더 불쌍하다고 좀 그렇지만 더 이제 화가 나실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이제 그 신약이 결론이 나서 성공했다고 한 다음 날에는 거의 이런 아작났죠. 이런 뒤통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아무리 그때 그래도 맞았거든요. 예. 그래요? 네. 다른 것도 아니고 FDA 그 공식 승인인데 그쵸. 이런 날에 음봉이라는 이게 말이 상징적인 날이었는데.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보고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고 나보다 더 안 된 사람을 뭐 보고 내가 좋은 미안을 방법은 삼아라. 아닙니다만 너무 쓰리면 이제 일단은 나는 이제 8%라도 어느 단기간에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놓쳤다면 다음에 다시 이제 베이스를 만들고 하면 다시 자리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추세를 형성하다 추세를 깨는 게 차트에서 좀 읽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차트가 다 깨졌다가도 뉴스 하나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면 그냥 수익 났을 때 일어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앵커님은 저 보고
마음 추스리시면 될 것 같네요. 왜요? 뭐 저는 샀는데요? 유한양행 그때 FDA 승인 날 때 완전 딱 장 열릴 때 으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오 하고 나왔어요. 저를 뭔가 진짜 보고 이제 마음이 위로 평안해져요. 네, 괜찮아졌어요. 네, 이제. 여기 내려가죠. 의외로 괜찮네. 내려가죠. 그럼 여러 가지 바이오주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떤 바이오주를 딱 하나만 뽑자면 어떤 바이오주를 제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신약 쪽을 봐야 되고요. 네. 신약. 구체적인 내용의 종목을 보면 SK 바이오팜이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형태의 종목들이 움직일 여력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쪽을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쳐보시면 웬만하면 바이오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이제 국장 플러스 바이오라고 하면 이제 정신 차리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굳이 해보시겠다, 경험 삼아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나마 삼바 같은 좀 안정적인 그리고 요 돈 버는 바이오 쪽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약바이오가 좀 네. 마라탕 같아요. 약간 한번 먹으면은 이거 건강 안 좋고 속 쓰리고 이게 막 이런 거 도파민 알면서. 중독이 돼요. 네. 도파민 중독. 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이 맛이. 계속 빠지다가 상한가 한번 맞으면 여전히 평가 밑에 있지만 그 맛을 못 잊거든요. 그렇죠. 내가 맞았어. 중독되면 역시 안 돼. 나는 네, 중독되면 중독되면 안 돼. 있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대표의 오늘 제약바이오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대세는 바이오가 맞다. 하지만 지금은 잠깐 쉬어갈 타이밍이다. 에? 갑자기? 잠깐 쉬어갈 타이밍. 잠깐? 왜냐면- 잠깐이 언제 한 2년? 아니죠. 일주일 정도 되겠죠.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 쉬어갈 구간이다. 아, 그럼 쉴 때 사야죠. 사야겠네. 왜냐면 성장대에서 바이오 2차 전지가 항상 예전에도 보면 핑퐁 하면서 힘겨루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2차 전지가 살짝 움직일 타이밍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살짝 또 쉬어주고 아하. 또 다음 주간이 되면 또 요게 바뀌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 깜짝 놀랐어요. 마무리하는데 갑자기 쉰다 그러길래. 잠깐.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자리인데 여기서 또 매수 타점을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돔쌤님의 한마디는요? 경기 침체가 더 다가오면 올수록 바이오는 길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착륙이 되면 좀 짧을 수도 있고요. 아까는 또 안 하신다더니 여기 또 금리 인하 수혜주는 바이오라고. 예,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라는 거죠? 일단은 해도 되는데 길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냐. 경기 침체가 좀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바이오의 수명은 더 길어질 것이고 아하. 연착륙이 되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 여러 가지 이슈들과 종목들과 그리고 상승의 그 눈에 띄는 그런 특징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변동성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면서 막 올라가는 거 쫓아가지 마시고 또 공부도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눈치도 많이 보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 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규제에 의해 텔레그램 핫라인 확보를 추진한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미세 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이 독자 경영을 선언하며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별개 인사법무팀을 신설하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는
지주사 체제에서 이탈하려 한 것이라며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 조치했습니다. 하나증권은 29일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보험사 인수로 그룹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목표가를 2만 500원으로 기존 대비 7.9%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져 약세를 보일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처남으로 알려진 형인우 스마트앤그로스 대표가 알테오젠에 투자해 4년 만에 7,8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7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로부터 최초로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셀테리온은 미국의 대형 보험사 시그나 헬스케어와 인플릭시마 피하주사 제형 치료제 진펜트라에 대한 선호 의약품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 내주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안녕하지 못했는데 어거지도 아무래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그렇죠. 주가가 많이 못 나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호실적이었잖아요. 네. 반도체 업황 흐름 한번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반도체주 볼 때 저희가 어떤 포인트를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리포트 자체 소개시켜주라는 거는 제가 27일 날 나온 한국투자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앞서 네.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실적 자체는 일단 이게 그거니까 실적 자체는 올해 2분기 실적이 나온 겁니다. 정확히 아세요. 5월, 6월, 7월입니다. 리포트 나왔습니다만 이번 2분기 실적에는 블랙웰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3분기 가이던스. 네. 2분기는 300억 불 나왔고요. 잘 나왔습니다. 예, 컨센서스 상단을 맞췄어요. 그리고 5월, 6월, 7월에는 블랙에는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원래대로. 그런데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319억부터 331억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단 나오면 330억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방송에서도 제가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 준수했어요. 네. 가이던스 역시. 그런데 네. 3분기 8, 9, 10월 달에는 그래도 블랙웰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컨센서스였을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 아니더라도 8월부터 초도가 들어가는데 뭐 잡음이 있어서 블랙웰이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많았지만 초반에는 3, 4개월 늦어져서 뭐 한참 뒤에 나올 것 같아 나오다가 일부 증권사에서 그게 아니고요. 한 4주, 6주 한다 반 되면 해결이 돼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주가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3분기 가이던스 325억 불에 네. 나쁜 점은 블랙웰이 없어요. 블랙웰은 4, 4분기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4, 4분기는 그러면 8, 9, 10배는 11,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가서나 블랙웰이 물론 지금 샘플링 하고 있답니다. 그 잘못된 거 바꿔서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일단 그게 실망이에요. 물론 블랙웰이 3분기 가이던스 320억 불에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그 정도 제시했다는 거는 기존의 호포 시리즈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건 맞는데 시장은 그 다음 버전을 그래도 많이 안 미뤄진다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4, 4분기에 나온다는 거는 뭐 4주, 6주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근본적으로 디자인의 문제가 디자인을 재설계하면 한 6개월도 걸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고 생산의 프로덕션 메커니즘에 이슈가 있다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3분기 끝나서 4분기 11월 들어가는데 일단 신망이 그거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3분기에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거 토해내는데 좀 올라간 거에 대한 일단 보시고요. 이 리포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블랙웰이 2분기 안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음 분기, 이번 분기 가이던스 주는 거 거기에 물량 증가가 예상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틀렸죠. 그러니까요. 4분기에 나오니까 그거 실망이에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그 실망인 거예요. 그게 넘버가 얼마나 큰 임팩트냐. 요거 안 나와도 나중에 나온 좀 이따 기다려요. 기존에 잘 나가요. 펀드 주장하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센티먼트에 영향이 가장 많은 것이 엔비디아고 그 관련되는 게 한국에서는 하이닉스고 소부장은 또 분위기 때문에 빠지니까 삼성보다 그런 거 많이 빠진 이유가 그렇게 됐어요. 그 리포트가 틀렸다기보다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3분기는 들어갈까? 2분기뿐만 아니고 그 예측이 틀렸어요. 그래서 4분기로 열어서 그게 빌미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수치만 따지면은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가이던스나 컨센서스보다는 2, 3%, 4% 높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대부분 어닝 포캐스트를 낮추지 못할 거예요. 어닝 포캐스트를 안 낮추면 목표 주가가 낮아지겠어요? 안 낮아지겠죠. 하지만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사람이 불안하니까 낮추겠죠. 그럼 PER이 30배에서 40배 왔다 갔다 했던 게 이 주식이기 때문에 30배를 치면 110불이 나오고요. 40배를 치면 145불 정도 나옵니다. 110불 가까이 가면 싸다고 느낄 것이고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당분간은 35배 이상, 130불 이상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건 끝났고요. 한국의 밸류체인을 근데 이 리포트는 사실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세 번째 이 얘기가 조금 저는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의 반도체나 IT가 언더웨이시다. 뉴트럴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요걸 많이 먹었죠. 밸류체인이나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소부장 안 좋다는 얘기한 것이 넘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 주식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 화, 수 계속 빠졌어요. 엔비디아 관계없이. 뭐냐면은 HBM 말고 그거 말고 일반 쪽에 휴대폰이나 그쪽에 서버나 이런 쪽에 그 수요가 아주 빨리 안 올라서 가격이 넌 디램 쪽이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 가정이 4, 4분기 연말에 갔을 때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다는 투로 리포트에 적었어요. 근데 이 리포트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한 코멘트가 나왔는데 아마 미국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런 분위기가 읽혔던 것 같고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또는 일주일 전부터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필반이 2.7% 오르고 올라갔지만은 사실은 반도체 장비하고 마이크론은 빠졌거든요. 엔비디아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넌 HBM도 이슈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겹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흡사 경기 침체 우려가 났던 8월 5일 정도의 메가톡급은 아니지만은 주가가 빠질 만한 빌미는 충분히 줬다.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분기 실적이 엄청 잘 나오든지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뭐 실적은 다음 달이나 다음 달 말이나 10월 달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적은 엔비디아 실적 삼성전자의 실적. 하이닉스.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이 생각보다 더 올라가거나 반도체 가격이 HB 아닌 쪽이라도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오른다든지 그런 얘기가 악유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한풀 꺾었거든요. 아니 블랙웰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1월에 나오는데 그러면 11월이면은 그거를 9월부터 반영시키겠어요? 추석 지나고 나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파는 거지. 그거 뭐 여러분들 다 똑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왜 파냐 이러지 마시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 욕심쟁이들의 시장이다. 눈치쟁이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리포트는 그런 의미에서 엔비디아 블랙웰이 3분기 잡아야 했을 것 같다. 틀렸다. 그런데 뒤에 넌 HBM 아닌 쪽도 가격이 계속 간다는 확신이 서야 되는데 한 번 더 그걸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어제 블랙웰에 특히 실망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블랙웰이 제가 실망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시장에서 그렇게 믿었다는 거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안 들으신 분은 뭐 지금 와서 저가에 매수를 하시든지 말든지 어쨌든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번에 그 8월 5일 날 그 경기 침체 내려가는 그 주가 15만 원대, 7만 원 초반, 7만 1, 2천 원대 거기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런 게 있더라도.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건 안 가는데 지금 오늘 사든 어떻게 사든 간에 정고점으로 가는 건 상당히 요원해졌다. 그거는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시작할 때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해주셨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브리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소부장이랑 밸류체인 쪽은 쉬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마이크론, 삼성에 있어서 레거시 판매가 얼마나 보충되느냐 그것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마리는요. HBM보다는. 다음 리포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KB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코딩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이 컴퓨터의 언어를 배워서 컴퓨터와 소통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의 말을 배워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핵심이 되었던 게 LLM이라고 해서 조금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쪽 업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네. LLM 업황 쪽은 흐름이 어떤가요? 이거 리포트는 KB증권에 쓰셨는데요. 어떤 애널리스트가 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라는 게 섹터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나 AI 전문 애널리스트가 쓴 게 아니에요. 그거랑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라는 것이 이제 아주 전문가가 그 테크니컬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걸 썼는데 잘 쓰셨어요. 제가 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잘 썼어요. 해외 주식을 담당하시는 해외 전반적인 거를 담당하는 스트래터지스트 전략 담당가 분이 쓰셨더라고요. 8월 27일이니까 그저께 나온 겁니다. 제목은 KB증권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것에서 제목은 중소형 LLM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달라질 주도주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달라질 주도주가 금방 나타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엔비디아가 어택을 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엔비디아가 또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 안 좋을까요? 예,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 챗GPT나든지 뭐 여러 가지 AI는 생성형 AI 한다잖아요. 그거는 large language model, 이른바 파라미터, 매개 변수 값이 우리 챗GPT 3.5 나왔을 때 뭐 몇백억 개다. 네. 매개 변수. 그다음에 뭐 최근에 나온 거는 뭐 7천억 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large language 모델은 클라우드에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 디바이스를 하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온 디바이스 휴대폰하고 PC 하다 보니까 매개 변수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매개 변수를 뭐 100개, 200개, 뭐 몇십억 개, 100개 이하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코스트가 엄청 떨어졌어요. 코스트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제일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챗 GPT 4o 미니가 있어요. 네. 4o 미니가 있는데 4o 미니 같은 경우는 챗 GPT 4o 대비했을 때 원가가 3% 뿐입니다. 3% 준 게 아니고 100인 100이 4%, 3, 4%를 줘. 거의 90% 없어지는 거예요. 코스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비용이 확 네, 떨어졌다. 물론 미니죠. 챗GPT 4o 미니는 챗GPT 4o보다 70% 날아가 90% 날아가고 3%밖에 안 남는 원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하면 리포트에 뭐 100만 토큰 기준으로 뭐 입력할 때 가격이 $5, $15가 아니고 15센트, 60센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3, 4%밖에 안 돼요. 코스트가 떨어져야지 휴대폰에서 쓸 거 아니겠어요? 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성능이 말도 안 되는 개떡이냐? 네. 성능이 왔을 때 챗GPT 3.5 얼마 전에 1, 2년 전에 나왔던 거 챗GPT 3.5보다는 성능이 더 높아요. 2년 지나는 상황에 미니가 2년 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아졌는데 가격은 떨어졌다는 물론 거잖아요. 아주 최근에 나온 클라우드 베이스된 라지 랭귀지보다는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1, 2년 전에 최신 모델보다는 앞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적절한 믹스를 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우리가 클라우드건 뭐 챗GPT건 온 디바이스 간에 우리 사람들이 쓰려면은 유료하면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쓰죠. 그러니까 코스트를 낮춰야 되는데 토큰당 적절한 옵티멀한 가격 토큰 숫자하고 매개 변수하고 가격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트렌드가 만약에 돼서 온 디바이스 AI식으로 해서 뭐 애플이건 뭐 구글의 뭐 픽셀이건 제미나이건 간에 이것이 만약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잘 결합만 된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 값은 떨어지고 성능은 적절하게 되고 성능이 적절하게 된다는 뭐죠? 그거는 이제 이제 확산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그러면 대중화가 빨리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럼 네. 큰 뭉태기를 중심으로 했던 엔비디아가 준비가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이전보다는 경쟁의 요인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한테는 썩 좋은 얘기는 아니고 우리한테는 어떤 거냐?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도체 D램 자체가 좀 메모리가 적어질 겁니다. 네. 하지만은 휴대폰하고 PC가 많이 팔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AI가 많이 팔리면 결국은 총 수요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HBM 그 엄청난 그 메모리보다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한테는 안 좋은 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리포트 보시면 이게 3, 4개월 만에 아니면 이번 달 내에, 이번 해 내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방향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도주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거니까 한번 관심 계신 분은 꼭 정독을 하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LLM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천천히 적어지고 있는데 성능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비용은 떨어지고 있지만 원가는 내려가지만 성능은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 리포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혜주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렇게 뽑고 있는데 그렇죠. 반대로 엔비디아는 HBM 쪽이 좀 수요가 빠지면서 HBM 위험해질 빠지는 수 거 우리가 있다. 안 좋은 거고 얘네는 라지 랭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자기네가 GPU 헤비한 GPU를 갔는데 헤비한 GPU가 경쟁을 받거나 다른 제품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 이것이 6개월이 아니고 한 2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1년 반 뒤에 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보다는 점점 챌린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이거는 처음 얘기된 건 아닌데 이분은 포인트를 그런 스몰 랭귀지, 라지 랭귀지 모델로 통해서 기술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쪽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합니다. 앵커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성능 업, 가격 다운. 이것이 AI의 그 다음 두 번째 도약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되는 불가피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공부를 하면서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분량이 좀 방대하긴 하지만 꼼꼼히 읽어봤더니 귀한 정보가 참 많습니다. 우선 매크로 이슈에 약한 주린이의 입장에서 이게 제일 궁금한데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코스피는 올라갑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버틸 수 있다. 그러면 빠르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동의하는데요. 이분 리포트는 기본적으로 그 금리 인하 전략, 지금 그 질문이잖아요. 네. IBK 투자증권의 제목이 의심스러운 연착륙 시나리오로 안 좋게 적었어요. 안 좋게. 연착륙이 의심스럽다. 연착륙이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다보다도 연착륙이 의심받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되면 어떠한 조건들을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네라고 의심스러울 수 있는 연착륙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한 거예요. 한 10가지 점검 아이템을 적어놨더라고요. 10가지 점검 아이템 중에서 여러분이 아는 우리는 트럼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되면 시나리오가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 안 좋고 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잖아요. 네. 10개 중에서 한 5, 6개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거 말고 조금 생각을 덜 했던 거 한 두세 가지가 있어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좋아요. 두 번째는 이 IBK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한 다른 증권사보다는 중립 이하이거나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비관론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낙관론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지양합니다. 그런 투로 제가 많이 읽혔어요. 리포트에. 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네. 이분 말들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고 공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 어쨌든 27일 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 리포트를 읽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라 그런 의미이고요. 제가 여기 리포트에 100% 동감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게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면 코스피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크게 잡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연착륙 시나리오가 결국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연착륙 시나리오를 위협하는 요소들 네. 중요하게 짚어본다면 한두 개 정도 얘기를 한다면 네, 뭐가 한두 가지 있나요? 맞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럼 경기에 나중에 도움이 되잖아요. 계속하면은. 네. 근데 금리 인하하고 시간이 걸려요.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9월부터 시작한다. 그럼 언제 이펙트가 있을까? 그게 초반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 당연하겠죠.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네. 그리고 그게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하면 또 나쁜. 그래서 하게 되면은 내년도 내년도 봄이고 어쨌든 간에 6개월, 9개월 뒤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초반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경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9월까지는 시장을 기대해 보면 안 되는 걸까요? 뭐 주가는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효과는 나중에 나타난다. 네, 나중에 2, 3년 나타난다. 뒤가 아니고 6개월, 9개월 내에 안 나타날 수 있다. 내년도 봄이다. 그런 얘기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꾸로. 경기 우리가 저기 높은 금리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올린 게 작년 7월이거든요. 네.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엄청 높은 금리로 5.5%를 계속 1년 넘게 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높았는데 1년 반 동안. 그렇죠? 그 나쁜 효과는 안 나타났네. 경기가 튼튼하다면서요.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지난 1년간의 그거 효과가 나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한 2년 차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았던 그 효과가 나타나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는 나중에 나타나고 그러면 결국은 경기 둔화는 불가피한 거고 얕은 침체냐 무슨 침체냐 오는 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장담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그러니까, 거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연착륙을 대부분 70%를 믿고 있고 주가가 빨리 반응을 했다는 측면에서 네. 연착륙이 실제 안 돼서 경착륙이 되면 주가는 싸지니까 낮게 살 수 있지만 지금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경착륙에 대한 거는 한 30%밖에 안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 랜딩을 기대하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갑자기 파격적으로 내려버리면 이거 뭐야 하면서 그럼 진짜 혼란이 올 수 경기가 안 있다는 좋다는 거죠. 거지. 예. 그럼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거니까 오히려 주가에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경기 침체해서 올라온 거는 다행스러운데 이 계속 올라가는 데서 낙관하려면은 이게 굉장한 골디락스가 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한 6개월 봤을 때는 이분대 이야기면은 그것이 틀어질 여건도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약간 디펜시브 보수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잡았어요.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다 마지막 리포트.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제가 그걸 읽고 생각하는데 1시간 걸렸는데 이 짧은 시간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보시기 그러면 키포인트로 담아본 한 줄평 열어볼게요. 네, 한 줄평은 연착륙이 아닐 가능성에 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린이 입장에서 금리 인하하면 시장에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파격적으로 내리냐도 저희가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소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잭슨홀 미팅으로 또 이번 주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또 미국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이슈들, 매크로적인 이슈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잠깐만요. 보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경기 침체에서는 8월 5일 정도로 그렇게 밀리진 않을 거니까 네. 그 정도까지 공포스럽지 않다는 걸 또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8월, 내년 8월이요? 아니 지난 8월 초에 엄청 빠졌잖아요. 아, 2004년. 네네네. 이런 식으로 공포감이 아. 형성될 가능성은 또 굉장히 희박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8월 초에 있었던 폭락장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만큼의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 기다려서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오늘 시장은 어김없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다
2,500억, 2,200억 던지면서 0.8% 정도 마이너스 2,668선까지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0.72% 마이너스 7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또 앞으로 오를 종목들, 어려운 시장에서 무언가 빛이 되어줄 종목들 한번 찾아서 기막힌 투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님, 그리고 나무인베스트의 신혁승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렇게 바쁘세요? 클릭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준비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코멘트 짧게만 먼저 들어본다면 신혁승 이사님부터. 네, 뭐 시장 명확한 시장입니다.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바이오 일단은 주도 섹터로서 등극을 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완전히 꺾였다. 사실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엔비디아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판에 좀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그 덜컹이 나오면서 좀 거의 추세가 좀 완전히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이제 반등 추세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지금은 좀 앞으로도 쉽지 않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좀. 그러니까 성장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거죠. 뭐냐면 이제 과연 지금부터 성장이 더 작년 대비해서 팍팍팍팍 늘어나느냐.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물론 계속 좋겠지만 슬로우하게 이제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걱정스럽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추세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이주연 대표님도 시장 코멘트를 들어보자면요. 일단은 아쉽기는 한데 삼성전자는 전 솔직히 지금 좀 접근은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전저점까지 자리를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씩 좀 분할로 담아 가시면 좋을 만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전 전고점까지 한 방에 또 이제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스윙 관점에서 한 달 정도 이제 여유를 두고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처럼 빠르게 그 시세가 반등이 나오는 건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이대로 사실 보면은 외부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박살났냐 이것도 아니고요. 실적도 잘 내고 있고 괜찮은데 기대보다는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 지금은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이제 또 너무 싸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슬퍼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좀 종목별 대응 그리고 잘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하는 그런 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게 좀 답답하고 서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시간에서 7% 빠질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났다고 빠지고 무슨 겨울이 온다 그래가지고 빠지고 엔비디아 실적 실망했다고 빠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실망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두 분이 나올 때는 이제 9월입니다. 9월 5일 날 또 나오시게 되는데 9월 달 되면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상관없습니까? 9월이건 8월이건? 일단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지수적인 측면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될 섹터가 결국은 2차 전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황이고 자시고 상관없이 이제 추세가 이제 도는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그래도 지수 버팀목을 해주고 지금 바이오 섹터가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요게 이제 삼각 트리오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가 조금 지금 덜컹거리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좀 바닥 잡고 좀 올라주면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환율도 안정이 되었고 또 미국 국채 금리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시그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안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힘을 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 좀 드릴 텐데
지금 뭐 어쨌건 간에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랑 뭐 2차 전지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또 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전체 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결국에는 상승 종목 수보다 많은 거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현금이랑 주식 비중을 잘 조절하시면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주연 대표님한테도 같은 질문. 9월 달에도 역시 지켜봐야 되지만 추석 연휴 또 전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좋은 시장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 9월 달 되면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추석 전까지는 계속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추석 이후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업종들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조금 상단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좀 반복되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는 섹터 찾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주연 대표님이 발제한 주제인데요.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안간 바이오 따라잡기. 와, 주제를 원래는 네, 반도체를 반도체를 했는데요. 했다가 신혁승 이사님이 또 이런저런 코멘트를 하면서 아, 그럼 바이오 할게요 하면서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좀 그런데 약간 그 그런 생각이 걸 보호해 바뀌어서 주셔야죠. 그 우리는 이 방송 전에 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코멘트는 본인이 제일 많이 해놓고 보호는 뭐 제가 합니까? 아니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반도체를 바뀌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너무 구박을 하시니까 옆에 너무 이제 뭐라고 아유, 하셔가지고 나쁜 아저씨. 네 이거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더 무섭해요. 미리 적응하셔야지. 시어머니보다 더 해요. 제가 아, 들어봤을 그렇습니까? 아, 때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반도체 얘기는 사실상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크게 얘기할 게 없어서 안간 바이오 따라잡기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거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바이오 오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의 생각이 동일한 거고.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안간 바이오 따라잡기 지금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하고 바이오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간 바이오 따라잡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좀 덜 간 바이오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시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군 중심으로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에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그렇고 너무 계속 좀 상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서야 좀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인 시세는 내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지금은 우리 투자자로서 해야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오늘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20%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몇 년 만에 처음 본 것 같아요. ABL 바이오가 이렇게 20% 가깝게 상승을 하는 거는. 근데 그럴 정도로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기술 이전하고 나서 그 이후로 거의 2년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몇 년인가요? 3년 동안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돌파에 성공을 했는데 원인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얼마 전에 그 ABL 바이오가 IR을 했었는데 거기서 대표님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 자신감 있는 그런 멘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빅파마 쪽으로 기술 이전 한 2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는 이 자금을 4천억 가까이 조달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은 바이오 종목들을 보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기술에 대한 어떤 좀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가다가 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거잖아요. 자금 조달이 잘 안 되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이 유상증자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나 그 신약 실험할 때 임상 시험할 때 네. 그 원숭이나 이런 거 쓰잖아요. 쥐 쓰잖아요. 근데 원숭이 한 마리당 몇백억씩 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몇백억씩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돈이 없으면은 못 합니다. 시험도. 그래서 이런 유상증자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기업들을 고르려면은 일단 어느 정도 자금 조달이 확보된 기업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런 애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좀 크게 떴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좀 상승폭 다 반납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조정시 눌릴 때 좀 담아 보시는 거 저는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전에 과거에 그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이 좀 올라와가지고 네.
안 간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 바이오 따라잡기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아까 저기 런치 토크에서도 다뤘는데 바이오가 이미 간 애들은 사실상 그냥 뭐 따져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비싸고 이거 언제 빠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간 바이오로 가고 싶다가도 안 간 건 진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비싸도 진짜 많이 회자되고 얘기하고 좀 가는 종목을 따라잡기를 해서 불타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간 바이오를 잡아야 되는 건지 컨셉을 어디로 가는 게 확률이 좀 더 높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트레이더 생활을 한 지가 좀 꽤 오래됐는데 네. 언제부턴가 2차 전지 그 에코프로 시대부터 좀 시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개별주들을 밑에 단에 섹터별 밑에 단에 있는 개별주들을 해서 크게 좀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을 폈다면 오히려 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업종 대표주를 아예 그냥 좀 비중을 실어서 하는 플레이가 훨씬 안정적이고 대응하기가 편하다. 그리고 수익률도 잘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총하고는 크게 상관없이 뭐 유한양행도 그랬고 뭐 어떤 종목들도 뭐 굉장히 급등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뭐 HLB도 그랬고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그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까지 요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차후에 밑에 단에 있는 좀 그 성장성이 좀 있는 좀 의미가 있고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작은 종목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약간씩 흔들리면 뭐 한 1, 2% 빠지면 뭐 작은 종목들은 막 5%, 6%씩 빠지니까 그게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대장주들이 잘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단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좀 튀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에는 좀 뭐 오랜만에 그 이주연 대표님께 공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이주연 대표님은 어때요? 안 간 바이오 따라잡기예요? 아니면은 가는 놈이 더 간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히 한 달 전에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안 간 바이오들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안 갔던 종목들이 뭐 SK 바이오팜, ST팜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어허.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바이오가 이 상승의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리고 그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장주들 이제 앞서서 이사님의 말씀에 좀 공감을 하는데 그런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길게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군들도 개별 일정이라던가 개별 어떤 상업화 파이프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더 강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결국은 뭐 이거 제약바이오 얘기 아무리 해도 종목마다 다르고 종목이 제일 중요하니까 두 분의 종목 하나씩만 좀 들어본다면 요거 5장 공략주 말고 네. 그냥 안간바이오 따라잡기에서 종목 하나씩만 들어본다면 이주연 대표님부터. 일단은 ABL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HK 이노엔이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T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안 간 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그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그 K캡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HK 이노엔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일단 전 고점에 있는 이 매물대들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HK 이노엔은 K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중국 그리고 유럽까지 좀 진출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상 임상 결과가 12월 말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만큼 그 전까지 좀 기대감으로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연도 말에 삼상 임상이 통과가 되면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혁승 이사님도 종목을 하나 주신다면? 네, 뭐 저는 오늘 뭐 어쨌건 간에 방송 나오기 전에 워낙 바이오가 슈팅이 세게 나와서 네. 일단은 뭐 비중을 일단 좀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장 섹터들에 있던 것들을 뭐 일단 줄이고 조금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포지션을 이제 보고 있는 게 지금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GI 이노베이션 일단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키로셀이나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조금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큐로셀 그리고 아까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 HK 이노엔 그리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약간 밑에서 슈팅 나온 거 말고 좀 밑에서 아직 꿈틀꿈틀거리는 애들을 좀 노려보자. 여기서 두 분의 의견이 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얘기 그만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 제작진이 발제한 주제인데요. 다른 데서도 다 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현대차 얘기입니다. 10년간 120조 원 투자한다. 현대차의 길. 사실 저는 현대차를 보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좀 진정성 있게 진짜 사업을 잘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가가 사실은 25만 원은 너무 싼데 잘 못 가요. 답답한 수준인데 뭐 18만 원, 17만 원에서도 이거 안 간다 피크아웃 얘기 계속 나오고 그래서 한번 레벨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여기서 30만 원을 가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대차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완성차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괜찮을 것 같다. 꼭 포트에 담아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로 장기? 묻어둔다. 10년? 네, 뭐 뭘 이렇게 묻어둬요? 언제 꺼내요? 그러니까 배당 타임캡슐 마냥? 타임캡슐 매매법.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다. 뭔가 약간 길게 보자라는 의미에서 현대차 왜 좋습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대로 되게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생각보다 되게 공격적인 어떤 좀 내용들을 발표를 해서 어제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일단은 뭐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배당 성향을 원래 한 2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35%까지 완전히 높여 잡은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주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기존의 예상은 1년에 한 7천억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한 걸 보니까 1년에 한 1조 3천억 정도로 목표를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에 자동차 관련해서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게 그 환율이었잖아요. 환율이 좀 내려오면서 그동안에 고환율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게 자동차 산업이었었는데 이제 환율이 좀 잡히게 되면은 이거 수익성도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배당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이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내면서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여전히 너무 쌉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주주환원책도 적극적으로 내고 밸류업 쪽에서도 같이 좀 이게 힘을 받을 수 있고 전기차 잘 팔고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내연기관차도 잘하고 로봇이라는 미래 성장 먹거리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더 가야 되는데 이걸 왜 못 가는지 저는 답답하기는 합니다. 왜 손 안 드셨어요 아까? 아니 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현대차로 묻어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왜요? 뭐 딴 거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트레이더니까. 근데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장기 투자하고 물론 장기 투자는 일단 주식을 사서 수익이 나기 시작해야 장기 투자가 시작되는 건데 지금 현대차 어쨌건 간에 지금 제가 이제 차후에 이제 말미에 말씀드릴 그런 관심 대형주에는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정도 보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제 61선 이제 돌파하는 이제 흐름이 좀 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해 볼 만은 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기업적으로는 주주 친화적이고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그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양궁에서도 굉장히 이제 잘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공정하고 이런 어떤 경영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정평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저 또한 뭐 지금 뭐 현대차를 사본 적은 없는데 향후에 이제 제 차 지금 뭐 있는 거 팔면 이제 다음에는 현대차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고 소비자 개념으로. 예, 현대차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봅니다. 현대차를 사본 적은 없으시다고요? 네, 없습니다. 그래요? 이제 돈 많으신가 보다. 네.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무슨 차 타고 가는지 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른 골프 치러 갈 때 타는 차고 다른 차가 또 있습니다. 여러 대씩 돈이 많으신가 봐요. 아닙니다. 야, 진짜 그런 차를 처음 봤어요, 그 차. 와, 대단하십니다. 네. 현대차 근데 어쨌든 좋다는 거죠? 네. 좋아 나는 보입니다. 현대차 안 타지만 주가는 좋다. 이제 차후에 살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러면 장기로 묻어둘 때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그래요? 네. 그 아까는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앞뒤가 안 맞아. 삼성전자는 제발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 그래서 스윙으로 가져갔을 때 좀 지금 메리트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3전으로 예. 단타 치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좋은 얘기 해주셔서 장기로 좀 묻어주죠.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왜냐면 현대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밸류업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 인도 IPO도 있고 로봇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만큼 잘하는 기업이 있을까? 근데 주가가 너무 안 가서 이유를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120조 원 투입해서 배당도 올리고 주주환원책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도 열심히 개발하겠다는 현대차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신혁승 이사님이 가져오신 주제인데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살짝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두 분한테도 다 여쭤보고 싶은 건데 하반기 벌써 하반기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9월이에요. 바람이 또 선선해졌어요. 저녁 바람, 아침 바람은 선선해요. 그러면 이게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향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번 점검하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혁승 이사님 이 주제를 가져오신 이유는? 네, 일단은 시장 먼저 볼게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잘한다라는 사람들은 종목 선택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에 따라서 주식과 현금 비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데 지금 어쨌건 간에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1선 밑에서 지금 이제 그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물론 8월 초에 급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 일단 주식 비중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일단 그게 기본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하반기에 어떤 섹터들을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나? 우리는 주식을 늘 해야 되니까 저는 오늘 그 스타크래프트 관련 섹터, 그러니까 즉 스타크래프트 내에서도 테란 섹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스타크래프트 민속놀이는 왜 말씀하는? 왜냐면 테란요. 왜냐면 그냥 이해하기 쉽게. 프로토스 하시고 저거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테란을 보면 결국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고 로봇 SCB가 이제 로봇을 하고 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선 결국에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맞네요. 그래서 저는 그 전체적인 테란 섹터로 바이오, 인간이 일단 오래 살고 잘 건강해야 로봇하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바이오닉 테크로.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미네랄도 캐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니까 로봇이 있어야겠죠. 메카닉으로. 그러니까 메카닉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로봇 섹터. 로봇 섹터. 다음이 그리고 드론 날아다니는 거에서 착안해서 현대차는 결국 땅바닥에서만 가는 차가 아니라 결국 하늘을 나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할 거다. 이게 먼 미래를 보고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로봇과 어떤 메카닉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2차 전지. 우리가 자동차에만 지금 꽂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쪽도 2차 전지가 할 것이다. 이런 쪽에서 제가 요 4개 섹터를 하반기 그나마 해야 될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침에 좀 정리를 했어요. 준비해서 오셨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드립, 테란 드립, 여기에다가 바이오, 그 로봇, 2차 전지 요렇게. 네, 그래서 테란. 제가 또 테란 유저 좀 잘했습니다. 네네. 예전에. 이거 아저씨들 대화라서 못 알아듣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타크래프트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저씨 아재 티내는 겁니다. 네네. 저는 공감하니까. 오케이.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이쪽으로 좀 하반기 투자를 좀 집중을 하자. 테란 전략으로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이 섹터를 어떤 거를 봐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로봇,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이 하반기에 좀 이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하반기 투자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코멘트를 주신다면? 저도 비슷한 업종이기는 한데 거기에 좀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좀 밸류업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좀 있습니다. 일정들이 있고 다음 달이 9월 달이죠. 네, 9월 달에 이 코리아 밸류업 관련한 그 지수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ETF가 이제 11월 달인가에 아마 출시가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이 되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데 좀 슬금슬금 꾸준히 잘 가는 섹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뭐 금융이라던가 보험, 증권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나는 좀 그 사놓고 잘 가는 그런 꾸준히 잘 가는 그런 업종들 좀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쪽으로. 예. 밸류업 중에서는 그 안에도 또 뭐 은행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대차도 네. 있고 그 안에서는 은행. 그 안에서는 전 증권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삼성증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반기 투자 결국은 뭐 시장이 뭐 크게 안 올라준다면 이 섹터랑 종목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근데 없을 것 결국에는 같은데. 시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야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제가 아까도 뭐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오늘 종목이 내 종목이 또 오르고 좋아 이렇게 하기에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뭐 잠깐 올랐다가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고 좀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아서야 이제 내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중장기로 막 끌고 가면서 이제 막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레벨업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과 그리고 섹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테란 말씀하시니까 이민철님께서 저그는 물량으로 승부하니까 출산율 종목이냐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시네요. 그것도 뭐 저거 이기려면 바이오가 돼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온게임넷 가셔서 방송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이주연 대표님이 안간바이오 한번 찾아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현대차의 길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현대차가 조금 30만 원대로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주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신혁승 이사님과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 하반기 투자 어떤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공략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께 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 3분씩 드리겠습니다. D&D 파마텍 그리고 블루엠텍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두 분 다 요거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네. 자, 그러면은 이주연 대표님부터 블루엠텍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왜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할 말 있으세요? 네, 신나신 것 같은데. 네. 블루엠텍. 네, 블루엠텍은 일단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 상장을 해서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서야 조금 턴어라운드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변동성을 좀 주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은 꽤나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는 최근에 좀 잊을만 하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잊을만 하면 부각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 시장에서 잠깐 소외돼 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세계 1등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인데 이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로 이 블루엠텍이 선정이 됐습니다.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 화장품도 그 실리콘토가 유통을 하는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서 화장품 수출 호조를 좀 잃었을 때 이 실리콘토가 엄청난 혜택을 봤었단 말이죠. 근데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한국으로 상륙을 했을 때 좀 그 과정에서 유통을 담당을 하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센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또 국내에도 많이 좀 제품들이 많이 좀 수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좀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블루엠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블루엠텍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왔었나요, 이거? 옛날에 가져왔었습니다. 옛날에 가져왔었죠. 네. 블루엠텍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6,000원. 매수가는 잘 고민해 보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혁승 이사님의 종목 D&D 파마텍으로 가볼까요? 투자 포인트는요? 네,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입니다. 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025년 하반기에 경구용 그 비만 치료제 임상 일상 종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제 어제부로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뭐 6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61선 돌파하면 일단 뭐 어찌됐건 간에 한번 관심 있으면 진입해 보는 게 정상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한 자회사가 그 엔비디아 AI 분석 그 솔루션 인셉션에 이제 합류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뭐 시장에서 지금 요즘 조금씩 회자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고 하니까 좀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 가져볼 만하다. 뭐 매수가는 뭐 현재가 근처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뭐 한 45,000원 정도를 일단 뭐 잡아드리지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1선 이탈하는 32,000원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2,000원, 매수가는 현재가 D&D 파마텍 이렇게 블루엠텍과 D&D 파마텍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뭐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좀 많이 기다렸잖아요. 너무 기다렸죠. 뚜껑을 열어보자라 그래서 지금 한 3주 전부터 기다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거는 뭐가 될런지. 네, 이제 뭐 사실 이제 특별히 뭐 9월 초까지는 뭐 그 어떤 특별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지표들 이런 것들 이제 매크로 지표들 이제 참고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봤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많이 이제 강세가 돼서 좀 이제 내려왔는데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사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해요. 환율만 내려왔지.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좀 의아하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 어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이제 좀 동반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해줘야 되는데 좀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도 짧게만 뭐를 좀 기다리고 뭐가 모멘텀이 돼줄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경제 지표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사실 반도체는 크게 기술적 반등을 제외하고는 상방으로 끌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일정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가깝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 안에서 좀 기대감이 옮겨가면서 업종들 그리고 개별 종목들 딴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지금은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매매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좀 관심도를 높이는 게 지금 상황에선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두 분이랑 방송하는 거 너무 즐겁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네. 좋아 보이세요.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저기 좀 주변에서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이주연 대표님 같은 이런 분과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한다는 대단하신 것은 분이에요. 진짜 난리 얼마나 났어요. 바쁜데요. 네. 방송할 만 납니다. 너무 놀려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송할 만 나요. 방송할 만 납니다. 두 분의 케미가 정말 좋은데 앞으로도 또 좋은 종목이랑 좋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장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